되죠. 자, 11번 우리 암기했던 거 다시 암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거 아니고 이걸로 바꿨어. 주비 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임금님이 환경 비옷을 입고 경례관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네. 환경 여기가 주거용만 있고 싹 없어요. 이렇게. 비옷이다 그랬을 때 비가 오다가 말다가 입고는 입지 조건하고 여기가 공법상 규제예요. 공법상 규제 이렇게. 공법상 규제.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있다가 끝에만 쏙 빠지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병례관 그러면 네네 이렇게 한 거죠. 두 번만 XX. 그리고 이제 공통기재상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직관 발표다. 표 이렇게 되죠. 끝에 있는 거죠 거기.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로 바로 가면 상가를 물어봤으니까 요 비주거용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관리주체는 관자에서 나온 거예요. 관리주체가. 그래서 여기 있고 상가니까. 두 번째 환경 조건은요 없고. 세 번째 경복이는요 요 경복입니다. 이거 환경 조건이고 경복이에요. 없어요. 그죠? 그다음 네 번째 공법상 규제는 있고요. 있고죠. 있고. 다섯 번째 비선호시설은요 비선 없다.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입지 조건은요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어볼 게 이제 상가 아니면 토지 물어보니까 이거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요 공통 기재사항이 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통 기재사항 이렇게 하면 예정금액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및 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및 실배금액과 산출내역. 취는 취득 관련 조세. 그런데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여기 실제 권리관계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표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공통사항. 이렇게. 답은 3번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또. 12번 문제는 계약명시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면요. 아래쪽에 거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에 이렇게 나오죠. 명시상 약정을 한 뒤에 갑하고 을이 신탁자가 맡긴 사람이 갑이에요.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병은 갑을사의 명시상 약정 사실을 모르고 앉아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이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앞장서 가지고 병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도 하고 등기도 을 앞으로 가져오는데 요걸 갖다가 매도인 병은 까마득하게 뒤에서 조종한 걸 모르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자, 뭐 정한테까지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 요랬을 때 둘이 짠 명시상 약정은 아무리 이 사람이 선의라고 할지라도 명시상 약정은 무효고 대신 이 선의가 돼버리면 거래 안전 때문에 매매계약 유효, 등기도 유효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유권이 을한테 있게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1번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시상 약정의 효력은 무효고 맞아요. 무효고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도 무효다. 여기는 유효입니다. 오히려 몰랐었기 때문에 유효. 여기요 다시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선의했을 때는 명시상 약정이 유효하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선의일 때는 명시상 약정은요 여전히 무효입니다. 유효 그러면 안 돼요. 무효입니다. 무효. 선의여도. 근데 이제 선이면 요게 유효죠. 요게. 2번 수탁자 을이 매수인 정에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정한테 팔아먹었을 때 을은 수탁자 을이죠. 이 사람은 수탁자니까 수탁자로서 3학년 1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탁자가 되니까 5학년 2반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만은 이렇게 팔아먹었을 때 횡령죄가 됩니까? 을? 횡령죄로 되지는 않고 그죠? 다만 이제 여기 3학년 1반으로 처벌받겠죠. 예.
아,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거기까지 맞고 정의 명시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요 사람이 악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니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요것도 틀렸네. 그치? 3번. 갑은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누구죠? 갑. 신탁자 같은 경우는 5학년 2반이면서 과징금 부과받아요. 과징금. 명시탁 하지 말랬더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거를 묻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라 그러면 과징금은 요 사람 앞으로 좀 등기가 된 거죠. 사실은 여기다 그렸는데 그죠? 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됐던 거죠. 그게 이제 법 위반이죠.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10억 재산이면 3억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억이나 2억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조건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그러면 안 되고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을에게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가능한데 앞쪽이 과징금 부과한다는 게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갑은 을에게 과징금 부과하는데 액수가 틀렸죠. 4번 갑은 을에게 명시상 약정을 해지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요게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해지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는 없다. 소유권의 근거에서 찾아올 수도 없다. 소유권자는 을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만약 병이 갑, 을 간의 명시상 약정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건 무효고 나가서 이것도 싹 무효가 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경한테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정까지 가버리게 되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 날라가 버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을명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그랬는데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갑니다. 갱신요구권. 반드시 나올 거예요. 갱신요구권이 원래는 상가에 먼저 있었다가 주택임대차에도 갱신요구권이 생겼죠. 일단 주택임대차의 갱신요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고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차이가 있고 주택임대차에서 갱신요구는 딱 1회만 행사할 수 있고요. 한 번. 근데 상가는 횟수가 아니고 기간 제한이 있죠. 최장 10년. 그 다음에 갱신 요구하면 기간은 주택은 플러스 2년 돼요. 그런데 상가는 종전 임대차 기간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앞에 상가 임대차 기간이 3년이었으면 갱신 요구하면 3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 해지요.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 임차인은 갱신 요구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버릴 수도 있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또 당장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일 때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은 그래도 언제든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대신 효력은 3개월 뒤에 생긴다. 그죠? 근데 상가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중대 해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은 갱신 요구했죠. 3년인데 갱신 요구했어. 그럼 3년 무조건 지켜야 되고 중간에 튀어나갈 수 없어요. 나갈 때는 월세 다 물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증감 청구는 똑같아요. 5% 넘지 못하고 1년 내 자시 청구 못하고 이런 거예요. 상가도 그렇죠. 5% 초과할 수 없고 1년 내 다시 못 올리고 이런 거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안 써놨지만. 아니. 5% 주택은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는 경우 있나요? 갱신 요구해갖고는 안 되고 재계약을 하면 돼요. 상가는요.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있는 경우 있나요? 상가? 역시 마찬가지 재계약하면 돼요. 그리고 또 맞아요. 초과보증금일 때. 주택에는 적용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는 게 그대로 적용돼요. 근데 상가에는 적용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초과보증금. 그러면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는 게 적용되지 않아서
그럴 때는 5%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지. 주택과 상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주택은 적용보증금 지역에 따라서 얼마 그런 거 있어요? 없어. 주택이면 다 적용돼. 근데 상가는요? 지역마다 969, 969, 69, 54 있잖아요. 그거. 적용보증금 제도가 있어 상가는 이게 차이죠. 적용보증금상 초과보증금에 해당되면 어떻게 해요? 적용보증금상 초과보증금에 해당되면 5% 넘게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예? 그건 써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다음에 또 차이점 보면 거절 사유가 차이 납니다.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가 거의 비슷해요. 차이 나는 게 우리 주택은요. 두 가지. 이익이 연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죠?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할 수 있어.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습니다. 직계 전속이 실거주 하려고 해요. 직계 비속이 실거주 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상가는 어떻습니까? 그 점에서 차이 나죠? 2기 연체가 아니고 상가는 3기 연체. 그랬을 때 거절 사유가 되고, 여기는 실거주, 예를 들어서 실제 영업한다, 주인이. 그런 거 없죠? 네, 나머지는 똑같고, 차이입니다. 자, 핵심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상가냐 주택이냐 꼭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문제 푸셔야 되고, 시험 끝나고 나와가지고, 나 이거 주택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주택, 상가 꼭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가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은 2년 했고요. 2년. 보증금은 3억에 월세가 700입니다. 상가는 이런 게 의미가 있죠.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은 월세 나오기만 하면 곱하기 100 합니다. 상인법은. 그러니까 10억 규모죠. 10억이면 뭐예요? 초과 보증금이야. 초보예요, 초보. 그래서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가만히 보면 이하 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초과 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개요. 여기 초과 보증금. 그래서 이하 보증금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때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 몽땅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초과 보증금이다 그랬을 때는 그 중에서 일부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지. 그 일부 적용되는 게 뭐예요? 자, 세 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세 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자, 아니, 재밌잖아요. 싸우면. 싸우는 게 재밌어가지고. 자, 대권을 또 뭐예요? 표다도 있고, 갱신했다. 요건 뭐죠? 3기 연체일 때 해지할 수 있다. 요건요? 표준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건요? 대항력이다. 대항력이다. 그죠? 초과해도 대항력 인정해요. 물론 요건 갖춰야 되지만. 권자는 권리금 보장이요. 요건요? 갱신 여부. 그런데 이게 초과 보증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볼게. 우선 면도권 인정받아요? 없습니다. 그죠? 5% 초과해서 증액하면 안 돼요. 증액이 못함. 요거 있잖아요. 요거 뭐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1번. 여기는 이제 갑을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을은 갑에게 1번요.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죠? 여기 상가니까 1개월 전까지 하셔야 되고. 2번. 갑은 을이 임차인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 건물의 일부를 전대차한 사실을 이유로 을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어때요? 이걸 무단전대라고 합니다. 무단전대. 일부든 전부든 무단전대 했을 때는 우리 주택도 갱신 거절할 수 있고 상가도 갱신 거절할 수 있고 공통된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만약 병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병이 누굽니까? 병. 전차인 것 같아요. 위에 없군요. 만약 병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동의 받아서 을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병이 전차인은 직접 갑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고요. 그죠? 요 을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하죠. 틀리게 냈다면 직접을 하고 이렇게 틀리게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의뢰갱신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1년이다.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기간이 2년이니까 상가금을 임대차에서요. 이렇게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에서 2년. 근데 여기서 묵시적 갱신.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이 나가는 소리 않고 임차인도 나가는 소리 않고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년 아니면 1년? 1년. 묵시적 갱신은 1년 되는 거예요. 상가. 묵시적 갱신되면 1년 되는 거예요. 1년. 앞에 2년이어도 1년 되는 거예요. 1년. 이렇게. 자, 2년 계약이었어요. 묵시적 갱신. 갱신 요건 행사하면요. 그러면 요 기간하고 똑같은 기간 2년 되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이것은 갱신 요구는 2년 되는 거고 묵시적 갱신은 그런데 중간에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중간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해서 나갈 수 있다. 주택하고 똑같아요. 이때도 3달 있다 효력 발생이야. 여기는 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 이렇게 된 건데 재계약하고 똑같아요. 강제적으로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수는 어렵죠 또. 자,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주택이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 되면 2년. 상가는 1년.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생긴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생긴다. 이 구조는 똑같아요. 여기 2년이고 1년이고 이렇게. 갱신 요구는요. 주택의 갱신 요구는 플러스 2년. 여기는 전 기간, 전 임대차 기간. 이 갱신 요구했을 때도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보해버릴 수 있다. 다만 효력은 언제 생기고요? 3개월 있다 생기고. 여기는 그런 게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의뢰 갱신 요구 했고요. 5번 갱신 요구에 대해서 갑은 의뢰에게 차임과 보증금을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 있다. 왜요? 10억짜리니까. 문제 자체가 10억짜리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이게 갱신 요건 얘기입니다. 갱신 요건. 근데 10억 규모, 서울에서 10억이다 그러면 초과예요, 초과. 그죠? 그래도 갱신 요건 조문이 적용돼요. 다만 이제 5% 내용은 적용이 없어요. 조문 자체가 틀려요. 자, 14번 갑니다. 주임법. 금융기관의 우선 매입권 승계. 여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보증만한 채권을 금융기관이 돈 주고 양수 삽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우선 매입권을 승계하게 되죠. 그 범위 내에서. 그랬을 때 가로 1번 그런 금융기관이 혹시라도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해버리면 우선 매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알아두시고 만약에 혹시 임차인이 이사가거나 그러면 우리 금융기관은 우선 매입권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뿌득뿌득 어떻게 하냐면 대입해서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증금이나 채권을 사들였다고 해서 임차인이 된 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네모 2번 보면 정보 제공 요청요. 요것도 지금 이 두 가지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 네모 1번은 나온 적이 없고요. 아예. 조문이고요. 네모 2번 정보 제공 요청권은 최근에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잘 구별해 두실 게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요 사람이 문제인데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요 사람은.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이해관계인에 해당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떠들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갱신 거절당한 임차인이 있죠. 쫓겨난 사람.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들어가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볼 수 있고, 특히나 거기 나온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까지도 떠들어볼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실거주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실거주하는지 주민등록 같은 거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문제 갑니다. 개혁공인회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동그라미 딱 치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짜리입니다. 주택은요, 주임법은 월세는 환산 안 합니다. 그냥 월세 있다는 거지. 5천에 200짜리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에요. 소유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을이에요. 을이 임대인.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설명으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갑을 병이 여기 나왔나요? 누구라고? 병을 지금 제가 안 보여요. 병이 어디 있어요? 제일 위에 첫 줄에 있네요. 병은 이렇게 돼 있네. 아이고, 어려워라. 이제 소유자니까 을이 임대인 같고 병이 임차인이야. 그러면 그 병 여기에다가 임차인이라고 딱 써버리셔야 돼. 계속 임차인 누군지 정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병 임차인 이렇게 써버리셔야 돼. 1번 임차인 병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 저당권자의 경매 실형으로 매각되는 경우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을 갖췄다고 해도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항력권 갖춰도. 2번 병이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을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주인이 보증금 안 빼줘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주민등록을 서울 동작구로 이전해도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잃지 않는다. 그러려고 임차권 등기하는 거죠. 단독으로. 3번 금융기관이 보증받은 채권을 병으로부터 양수했을 적에는 병이 이제 임차인 병을 대입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못하고 대입해서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해지는 못하고. 3번 틀린 거죠. 자, 4번 2년 있다가 병이 을에게 갱신 요구를 했으나 을은 자신이 실거주할 걸 이유로 해서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거절 사유 중에 내가 살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실거주하겠다고 다 내쫓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자, 5번 사의 경우에 병은 을의 실거주 목적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을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쫓겨난 병이 그죠? 사의 경우 쫓겨났어요. 근데 을이 실거주한다고 쫓겨났는데 실거주 하는지 안 하는지 뭐요? 정보를 제공 요청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답은 3번. 자, 15번 권리금 보장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갖다가 데려왔을 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해 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 을이 갑을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을이 자 임대인이 있다면 임차인 병 이렇게 해서 신규 임차인을 딱 데려왔을 때 우리 임대인은 갑은 신규 임차인과의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권리금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게 권리금 보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1번에 보면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한테 언제까지 데려가야 됩니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요 을이 갱신 요구하는 거 있죠? 그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고 갱신 요구는 보장금, 권리금 보장은 종료시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종료시까지 데려가면 돼요. 자, 그랬을 때 혹시라도 데려가면 임대차 계약을 갑이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체결해 주지 않고, 그죠?
이 사람이 권리금 요거 받아먹는 것을 회방을 놓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한다든지, 그죠?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그죠? 현저히 고해, 예. 그 다음에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갖다 갑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회방을 놓는 거니까 요게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근데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그 액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가로 2번에 보면 가로 2번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둘이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는 없겠다. 이게 권리금 보장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 있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밑에 나오죠. 그래서 자, 의자왕을 거절한 의자왕 16국년은 의자왕을 거절한 16국년은 자, 임대인을 선택했다. 월세가 많이 나오는 임대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의자왕을 거절한, 여기서 이제 임대인을 선택했다고 되는데, 요게 뭐죠? 갑이 정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더라, 요 사람이. 그런가? 자는요?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응? 그 다음에 16국년은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더라. 응? 임대인이 선택한 사람인데 배신을 때리고 권리금을 주려고 하더라. 이런 게, 이게,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갱신요구 거절 사유도 있어요, 사실은. 갱신요구 거절 사유 어떤 게 있습니까? 되게 많은데. 상가니까, 3기 연체일 때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거라든지, 무단 전대일 때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철거 재건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것도 있고요.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3기 연체. 이럴 때는 또 임대인이 이런 권리금 보장 받겠다고 이렇게 데려왔을 때 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사유가 많은 거니까. 우리 건물주 입장에서는 여기를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권리금 요거 못 받게 만들까, 여기를. 그래서 내쫓을까, 이걸 연구하셔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권리금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거 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이럴 때는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그러나 이제 남대문 시장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은 적용됩니다. 자, 문제 갑니다. 개공갑이 상가 임차인 을이 자신이 운영했던 서울시 소재하는 상가 점포를 상가에 동그라미 치시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또 제대로 돼 있네요. 을 임차인. 그 다음에 서울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서울시고 상가 점포를 신규 임차인 병에게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알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신규 임차인 맞네. 이거 그대로네요. 권리금 얼마에 1억 받아 먹습니다. 지금 1억에 넘기는 겁니다. 상가예요. 자, 임대인 정과 임대인이 근데 정이네. 여기 임대인이 갑이 아니고 정. 정과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 관련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을이 주선한, 을 임차인이요. 을이 주선한 병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다. 이거 노란 거 체결해줄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2번. 만약 정이 을이 알선한 병으로 하여금 을에게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병이 을한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죠. 요 주지마 이거 아니에요?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런 뜻이죠. 그때는 정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정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3번. 이의 경우에 정은 을에게 을이 받기로 한 권리금 1억 원을 배상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죠? 원래 받기로 한 권리금하고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어떤 거예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런 뜻이니까. 3번이 틀렸고요. 4번. 정과 을의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이 2억 원에 월세 800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임대차 조건이 2억에 800.
그러면 10억 규모죠, 서울에서. 그러면 초보죠, 초보. 그래도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되죠. 그래서 을이 정에게 병을 주선해 왔을 때 정은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권리금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번 임대인 정은 자신의 점포가 대규모 점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을이 주선한 병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버릴 수 있다. 왜 그래요? 대규모 점포는 적용이 없으니까 권리금 보장 규정은.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죠. 거절할 수 있다. 답은 틀린 게 3번이죠. 6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이거 아까 한 건데 지역에 따라서 적용 보증금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게. 그래서 서울은 얼마 이하죠?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은요? 6억 9천 이하. 부산은요? 부산이 6억 9천 이하입니다. 예. 부산을 너무 얕잡으면 안 돼요. 부산 인구가 한 400만, 400 되지 않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네.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예. 부산이 과밀억제 권역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5억 4천. 기타 지역도 이건 3억 7천이고,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 적용 받습니다. 예.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거, 광역시 내 군지역은 기타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69, 969, 69, 54, 37도시 요렇게. 아까 저 밑에 건 했습니다. 문제 바로 갑니다. 자, 계공갑의 중개로 을은 병 소유에 이렇게 되니까 병이 임대인이겠죠? 병 임대인 딱 써서 그냥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나올 때마다 이거 막 찾아야 되는 불편함 없애셔야 됩니다. 병이 임대인입니다. 서울이고요. 상가입니다. 상가의 동그라미. 2억에 800입니다. 아, 서울에서 2억에 800은 뭐예요? 초과 보증금. 계약기간 1년 했죠?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병 소유, 병이 아까 임대인이었죠? 을은, 그러면 을은 임차인이네. 그러면 을 임차인 딱 해버리셔야 돼요. 동그라미 딱 찾아버려. 자, 인도받아 2020년 3월 10일 사업자를 냈고 3월 13일 날 확정일체까지 받아놨습니다. 갑의 설명, 계공갑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임차인 을은 2020년 3월 10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랬습니까? 2020년 3월 10일인가 3월 11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일단 초과 보증일지라도 대항력은 인정받죠? 초보 세표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2번요. 3월 13일 날 보증금에 대한 우선 면역권을 취득한다. 3월 13일 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 면역권 취득하나요? 초과해서 취득이 없어. 우선 면역권 없다고요. 3번 병은 을이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왔을 때 이 갱신 요건이 인정되지. 정당한 사유 없이도 거절할 수 있다. 아니요. 거절할 수 없죠.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없이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병은 을이 1,600만 원의 차임이 연체됐을 때 상가거든요. 월세 800이거든요. 2기 연체죠. 아직은 해지할 수가 없다. 3기 연체. 5번. 병은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사이에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병정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다. 임대차 계약을 6개월 전부터. 이거 권리금 보장 규정이잖아요. 권리금 보장 규정 적용되죠. 5번이 맞는 말. 네. 자, 17번 갑니다. 자, 매수인청 대리인의 등록 요건이 뭡니까? 등록 요건.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공법,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공법 교육을 어떻게 하시라? 보충하시라.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중개법인일 거. 그 다음에 또요, 경매 실무 교육을 받을 거.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이거? 보증 설정할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렇게. 그런 얘기를 쭉 쓰고 있고요. 그때 이제 가로 2번 가보시면
자, 경매 실무교육은 중개법인은 누가 받으셔야 되고 대표자가 받아야 되고 어디서 받고요? 법원행정처, 지금 가로 2번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고 교육시간은 이빨 싸움이 죽이네. 그죠? 예. 이빨 싸움이 죽이네.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이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까? 등록 신청 전까지 합니까? 등록 신청 전. 그죠? 다 합격하셨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밑에 보시면 등록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을 지방법원장한테 할 건데 하겠다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하겠다고 신청하면 며칠 안에 등록시켜주라. 14일. 그리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될 건데 결격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땡땡 죄를 지었다 그런 사람은 몇 년간 결격자더라. 2년간 결격자더라. 3년이 아니고 거기까지 받고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문제를 지금 자, 1번에서는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이 안 돼요. 개공이 일단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자, 2번. 폐업하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매 실무교육을 다시 받습니까? 1년 안 돼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는 면제예요.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등록 신청 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경매 실무교육을 어디 가서 받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3년이 아니고 2년. 앞에 무슨 죄인지는 모르셔도 괜찮아. 땡땡죄 나오면 무조건 2년. 이렇게. 자, 가보십니다. 또. 이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잘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에요. 사례 문제가든 뭐든 낼 만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한 파트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일단 가로 1번은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죠. 뭘로 정해요? 예규. 그 다음에 보수를 받았을 때는 어디에다 적어 놓는다. 사건 카드. 확인설명서 아니고. 그 다음에 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써줘요? 안 써줘요? 써준다. 그리고 보수는 언제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대금 지급기한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법정한도 정해놓은 보수에 대해서 보면 크게는 이제 가로 2번처럼 상담 보수가 있어. 상담 보수. 많이 받으면 얼마? 50. 대리 보수는요. 낙찰 받게 만들어주면 감정가 1%, 최저가 1.5% 이하. 그 다음에 낙찰 못 받으면 50만원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는. 실비는 많이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0인데 실비로 인정해주는 것은 어떤 비용만? 특별한 비용으로. 그렇죠? 특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게 원거리 출장비. 제주도 출장 가는 거. 제주도 출장 가고 싶어요, 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 잘 이해 못했는데 이 직업이라고 한 것 자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재밌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게 바로 중개업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그 실장님을 한번 이렇게 지금 그 지켜보고 있는데 실장님이 3개월 됐어, 3개월. 근데 딱 보는 제가 볼 때는 뭘 모르지. 사람 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크게 성공할 사람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지금 3개월 일했는데 계약서 3장 쓴 거예요. 3장 쓰면 밥 먹고 못 살아요. 3장 써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식사하면서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돈 버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자기는 남편이 보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해서 좀 경험 쌓고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 내는 게 목표니까 월급이 좀 작지만 그래도 배운다는 자세로 정말 열심히 해요. 앉아서 딱 보면은. 근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분은. 뭐든지 긍정적이야. 그리고 아주 하여간 그래.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원거리.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즐겁게 이제 전화 작업도 하고 막 즐겁게 막 뭐 누구한테든지 다 그래.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진짜 사무실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 그 사람들은 그냥 무슨 법률적 지식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잘. 막 무식해도 잘 몰라도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 와서 내놔요. 이쪽은 막 법률적으로 되게 많이 알아. 근데 땡땡거려. 그럼 안 가, 거기. 여기는 잘 몰라. 근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쪽 와서 물건 내놓고 이쪽 자꾸 단골이 되지 이쪽 안 가거든. 예. 자, 거의 특별한 비용까지 지금 말씀드려서 특별한. 그러니까 통상 비용은 실비를 안 쳐줘. 가까운 교통비 있죠? 예. 그건 보수에 포함된 걸로 봐요. 자, 밑에 있는 핵심 문제 보시겠습니다.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죠? 감정평가 금액이 2억 원. 감정가 2억 원입니다. 한 번 유찰돼가지고 최저가가 이게 이제 20% 떨어져 있는 바람에 이제 1억 6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매각길에 갑이 1억 8천에 입찰 들어와서 받은 거예요, 이제. 감정가는 2억인데, 2억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유찰돼가지고 지금 얼마였냐면, 한 번 유찰돼서 1억 6천까지 떨어졌죠, 최저가가. 근데 여기 지금 들어와서 1억 8천 쓰고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갑이 받았는데, 대리인은 A다.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대신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죠. 을이 떨어졌어요. 1억 7천 쓰고 떨어졌네, 1,000만 원 차이로.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을인데, 대신해 준 사람은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억 7천만 원을 입찰해서 갑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람이 1등 됐다는 얘기입니다. 갑이. 근데 이 사람이든 보증금은 얼마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증금 얼마? 갑과 을은 최저가의 10%예요. 1,600씩 걸고 들어와야지. 그럼 여기 관심 있는 것은 1억 7천을 썼던 을 같은 경우는 차순위 신고할 수 있어요?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뺀 금액을 이 사람이 쓴 금액이 넘어야 되죠. 넘었죠? 이거 빼면 1억 6,400인가 그렇잖아요. 넘었잖아요. 그럼 차순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자, 1번. B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못했으니까 보수 받을 수 없다. B는 돈 못 벌어요?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B는 받을 때 여기 받은 거 보면 5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2번. 만약 X부동산이 5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한다. 일괄 매각은 전부 다 패키지로 묶어서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까지가 기본 요금 50. 그럼 추가 요금이 5만 원, 5만 원, 10만 원 묶겠네. 그러면 권리분석 보수는 50이 아니고 10만 원 추가돼서 60이다. 이게 정답. A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으므로 A가 된 게 아니고 갑이 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A는 갑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으니까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받는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떨어졌으니까 50만 원 많이 받으면 여기는요. 감정가의 1%. 감정가 요거 1%잖아요. 그 다음에 최저가 얼마? 이건가? 그렇죠. 이거에 뭐예요? 1.5%. 그죠? 감정가 1%는 얼마죠? 200이에요. 이건 쉬워요. 최저가 1.5%는요. 240이에요. 무조건 1% 해보시는 거예요. 160, 그 절반을 더해요. 그래서 160 더하기 80이니까 24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거 또는 이거 이하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적은 금액이죠. 산출액하고 비교해서 적은 거. 근데 여기는 무조건 뭐예요?
감정가 1%, 최저가 1.5% 중에서 큰 금액이니까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 200이 아니고. 240으로 고치셔야 되고 4번 A가 원거리 교통비로 15만 원을 지출했을 때 매수신청 대리 보수를 받았다면 실비 명목으로 지금 이게 원거리 교통비입니다. 별도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원거리 교통비는 특별한 비용 15만 원을 별도로 실비로 챙길 수 있죠? 예. A가 아니고 B가 이거 비용 썼을 때는 받을 수 있나요? A가 아니고 B가 썼을 때 B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원거리 교통비로서의 실비는 대리가 낙찰됐냐 안 됐냐 상관없어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번 A는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매수신청 대리 보수를 내가 결정기일에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사건 카드에다가 기재해서 5년 동안 보존하셔야 되겠다. 뒤에는 맞아요. 보수는 사건 카드에 적고 5년간 보존. 근데 결정기일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금 지급기한일이죠. 네. 자, 19번 갑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한 지도 감독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요. 가로 2번에 보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사유 그거 좀 정리해 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잘려야 돼요. 자, 우리 개공이 자격 취소했어요.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도 등록 취소돼야 돼요. 개공이 등록 잘렸어요.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도 등록이 취소돼요. 이렇게. 그래서 개공이 없어지면 매수신청 대리인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 폐업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3년이 안 붙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해서는 3년이 안 붙잖아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개공이 스톱이야. 휴업이에요. 업무정지예요.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도 뭐예요? 강제 스톱, 업무정지 이렇게 된다고요. 가로 2번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면 업무정지 기간은 1, 2 생각하셔야 돼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 그래서 관리 대령에 막 적어놓고 5년간 보존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등록이 잘렸을 때는 간판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 제거 아니면 요 썬팅한 거 요거 뜯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당했을 때는 출입문에 표시하고. 자, 밑에 문제 풀어보십니다. 음, 1번은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감독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법원장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주세요.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한 유일한 감독관청은 지방법원장밖에 없어요. 지방법원장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폐업이기 때문에 3년이 안 붙죠. 3번은 행정처분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지방법원장이 하는 건데 그 관리대장, 행정처분관리대장은 몇 년간 보존이죠? 5년이고요. 그 다음에 휴업했을 때는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 폐업했을 때는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 취소. 이렇게. 4번이 정답이고 5번. 등록 취소니까 뭐예요? 표시 제거. 출입문 표시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는 출입문의 표시. 등록 취소는 표시 제거. 자, 쉬겠습니다.